자동문이 열렸을 때 은행 로비 안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밖에는 늦가을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바닥에 묻은 물기가 할머니의 낡은 고무신 밑창을 때라 은빛 자국처럼 이어졌다. 할머니는 작은 청가방 하나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가방 손잡이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조용히 떠올라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옥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행 안에서 그녀를 이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허름한 회색 점퍼, 무릎이 조금 해진 바지,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깊게 패인 주름을 보았다. 그 이상은 보려 하지 않았다. 창고 안쪽에서 젊은 직원 서민지는 손톱 끝을 정리하다가 할머니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입가를 아주 조금 올렸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차갑고 무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익숙한 표정이었다. 번호표 뽑으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친절한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지만 끝은 유리장 가장자리처럼 날카로웠다.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번호표 기계 앞에 섰다. 작은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지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다.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손을 움찔했고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민지는 옆자리 직원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동전 밖으로 와도 꼭 저렇게 오래 걸리더라. 옆자리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눌러 웃음을 참았다. 그 작은 웃음은 로비의 공기 속으로 천천히 번졌다. 누군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만 보는 척했다.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조용한 모욕은 소리 없이 사람을 밀어내는 법이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아 가슴뼈에 꼭 쥐었다. 손가락 끝이 비에 젖어 종이가 살짝 구겨졌다. 그녀는 대기석 맨 끝에 앉으려다 빈 의자 하나를 보고 멈췄다. 의자 위에는 누군가 놓고 간 은행 홍보 책자가 있었다. 할머니는 그 책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옆으로 옮겼다. 마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듯 아주 천천히. 잠시 후 번호가 불렸다. 137번 고객님? 할머니가 창고 앞으로 다가오자 민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청가방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모서리는 몇 번이나 접었다 편 흔적이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볼펜 자국으로 숫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창고 아래 작은 틈으로 밀어넣었다. 저 예금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민지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손끝으로 밀어 되돌렸다. 예금이요? 어르신, 소액이면 ATM 쓰시면 돼요. 여기 창고는 오래 걸려요. 할머니는 봉투를 다시 잡았다. 그때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봉투 안쪽에 끼워진 작은 흰색 종이를 눌렀다. 아주 오래된 입금증처럼 보이는 종이었다. 할머니는 그것이 밖으로 삐져나오자 급히 손바닥으로 감쌌다. 민지의 눈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돈 세어보셨어요? 이런 경우에 금액이 안 맞으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그 말에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다. 한 남자가 창고 쪽을 보다가 다시 시선을 피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는 이어폰을 꽂은 채였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세어봤습니다. 여러 번. 얼마나 되는데요? 민지는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열기 전 그녀는 할머니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었다. 젖은 소매, 낡은 단추, 오래된 가방, 그리고 손목에 묶인 바랜 천 팔찌까지. 어르신, 혹시 다른 분 돈 대신 가져오신 건 아니죠? 할머니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 말은 단순한 확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돈을 가질 리 없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습기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말 한마디를 삼키고 또 삼키는 얼굴이었다. 그때
로비 안쪽 유리문 너머에서 중년 남자 하나가 급히 걸어 나왔다. 그는 은행 지점장 이도현이었다. 처음에는 무심코 로비를 지나치려던 그의 발걸음이 창구 앞 할머니에게 닿는 순간 멈췄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의 천 가방에 닿았다. 그리고 봉투 모서리에 찍힌 아주 희미한 파란 도장 자국에 머물렀다. 도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민지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봉투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어르신, 이런 건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요. 괜히 문제 생기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낡은 천 가방 손잡이를 문질렀다. 그 손잡이 안쪽에는 작게 꿰맨 이름표 하나가 달려 있었다. 너무 오래되어 글자가 거의 지워졌지만 마지막 두 글자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도현. 지점장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의 손에 들린 봉투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창구 위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가슴에는 바로 그 이름표가 달린 작은 가방이 걸려 있었다.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멈춘 듯했다. 민지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지점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조롱한 노인이 단순히 돈을 맡기러 온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비가 멈출 기미는 없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은 로비 안의 형광등 불빛을 잘게 부수고 있었다. 창구 위에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은 그 빛 아래에서 오래된 상처처럼 선명해졌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지금의 한옥분 할머니보다 훨씬 단정했다. 허름하지만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한 손으로는 어린 남자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곳에 선 듯 굳은 얼굴이었고 가슴에는 작은 천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 가방 한쪽에 꿰매진 이름표, 희미하지만 또렷한 두 글자, 도현. 이도현 지점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발끝이 바닥에 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다. 입술은 뭔가 말하려는 듯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오랫동안 묻어두었다고 생각한 얼굴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옥분 할머니는 그를 바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봉투 안으로 넣으려 했다. 마치 그 사진이 남에게 보이면 안 되는 물건인 것처럼,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마음인 것처럼. 손이 떨려 사진 모서리를 한번 놓쳤고 다시 집으려는 손끝이 창구 유리에 부딪혀 작게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에 도연의 눈꺼풀이 흔들렸다. 아주 오래전 도연이 7살이었을 때도 그런 소리가 있었다. 비 오는 저녁 작은 반지하 방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던 소리. 낡은 밥상 위에는 식은 보리밥이 놓여 있었고 어린 도연은 책가방을 끌어안고 문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옥부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쓸어남기며 말했다. 도연아,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작아지는 게 아니야. 남을 내려다보는 순간 작아지는 거야. 그 말은 어린 도연에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다는 것, 그 손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을 때 물기가 묻어났다는 것만 기억했다. 그 시절 한옥부는 동네 시장에서 새벽마다 국수를 팔았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어린 아들과 빚, 그리고 남의 시선뿐이었다. 그녀는 남의 집 계단을 닦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시장 자판을 정리했다. 손톱 밑은 늘 검게 물들었지만 도연의 교복만은 매일 다려져 있었다. 자신은 비닐 우산 하나로 겨울비를 견디면서도 아들의 가방 안에는 항상 마른 양말을 넣어두었다. 그런데 도연은 자라면서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비슷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한옥부는 유독 눈에 띄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시장에서 쓰던 검은 장갑을 들고 있었다. 도연은 운동장 끝에서 어머니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 친구가 물었다. 저 아줌마 너희 엄마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돌렸다. 그날 저녁 한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놓고 젓가락을 도연 쪽으로 밀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어머니가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할 때 물소리 사이로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다. 우는 소리는 아니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소리였다. 그 후로 도연은 더 열심히 공부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남들이 어머니를 보며 짓돈 표정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도망치는 것이 가난인지 아니면 어머니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온 날 한옥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반지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끼워준 오래된 반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거야. 근데 사람보다 물건이 더 오래 남으면 안 되지. 며칠 뒤 도연의 등록금은 기적처럼 마련되었다. 도연은 어디서 돈이 났는지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다. 한옥분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사라졌다는 것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때로는 편했고 편한 침묵은 사람을 조금씩 멀어지게 했다. 시간이 지나 도현은 은행원이 되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 명함에는 번듯한 직함이 생겼고 구두는 늘 광이 났다. 그러나 고향집 방문은 점점 줄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생일날에도 그는 꽃 대신 돈을 보냈다. 한옥부는 매번 같은 문자만 보냈다. 잘 받았다. 밥은 챙겨 먹어라. 그 문장은 너무 짧아서 도연은 마음이 편했다. 짧으니 죄책감도 길게 머물지 않았다. 하지만 한옥부는 단 한 번도 도연의 은행에 찾아오지 않았다.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아들을 낮게 볼까봐. 그녀는 늘 은행 밖 먼 길가에서만 건물을 바라보았다. 유리문 안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아들의 모습이 보이면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날은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서 그의 퇴근길을 보았다. 도연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지나갔고 한옥부는 손을 들여다가 다시 내렸다. 그녀가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처음부터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찬가방 안에는 예금할 돈과 함께 오래된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 낡은 입금증 몇 장, 그리고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연아, 엄마가 늦기 전에 꼭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한옥부는 며칠 전 병원에서 돌아온 뒤 그 편지를 썼다. 검사 결과가 든 흰 봉지는 아직 집 서랍 안에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너무 늦게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죄책감을 줄까봐. 그래서 그녀는 남은 돈을 예금해 두고 아들이 언젠가 필요할 때 조용히 알게 되길 바랐다. 그런데 은행 창고에서 그녀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이번에는 가난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온 아들의 세상 안에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그림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아직 분위기의 깊이를 다 알지 못했다. 다만 지점장의 얼굴이 이상할 만큼 창백해진 것을 보고 불안해졌다. 그녀는 급히 웃음을 거두고 봉투를 내려놓았다. 지점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옥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잘 다려진 정장, 반듯한 넥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는 아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반가움보다 미안함에 가까웠다. 아닙니다. 그냥 예금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도연의 목을대가 굳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모욕을 당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먼저 선을 긋고 있었다. 로비 안의 빗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가 무심코 뒤집어 놓은 입금증 한 장에 도연의 시선이 멈췄다. 오래된 날짜 아래 낯익은 학교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가 대학에 처음 입학하던 해, 그가 끝내 묻지 않았던 등록금의 출처였다. 과거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다만 한옥분이 오래도록 접어둔 채 품고 있었을 뿐이었다.
입금증 위에 찍힌 오래된 학교 이름은 도연이 그동안 피해 다녔던 시간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다. 그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창구 유리 너머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이상하게도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 종이를 짚는 순간 자신이 몇십 년 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까지 함께 집어들어야 할 것 같았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왜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사라졌는지, 왜 그해 겨울 어머니가 한동안 왼손을 주머니 밖으로 꺼내지 않았는지. 민지는 지점장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고개긍대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창고 주변의 직원들도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들도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까까지 할머니의 젖은 고무신 자국을 불편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숨을 조금 낮추었다.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금증을 접어 봉투 안에 넣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창고 안쪽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한옥부는 청가방을 다시 품에 안았다. 가방 안쪽 이름표가 손끝에 걸리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도연이 더는 보지 않기를 바라는 듯했다. 도연은 그 작은 움직임에 숨이 막혔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낮게 퍼졌다.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었다. 한옥부는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 작았다. 낡은 점퍼의 어깨선은 비에 젖어 축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가 꼭 쥔 청가방은 누군가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였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나 그 순간 민지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지점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절차대로 확인하려던 것뿐이라서요. 그녀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민지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이 지점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을 올린 직원이었다. 고액 고객을 붙잡고 깔끔한 옷차림과 확실한 말투로 믿음직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 나이에 자리 잡기 위해 그녀는 누구보다 예민하게 고객을 등급으로 나누는 법을 배웠다. 친절도 자산처럼 배분했고 시간도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먼저 썼다. 그녀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처음부터 냉정해서만은 아니었다. 집에는 아직 갚아야 할 아버지의 병원비가 있었다. 오래 버틴 아르바이트와 대출, 면접장에서 들었던 수많은 무시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단단해지는 것과 차가워지는 것의 경계에서 민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들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가난해 보이면 느릴 것이라고, 늙으면 모를 것이라고, 허름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그 편견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실은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시선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한옥부는 창구 앞에서 돌아섰다. 그녀는 민지를 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많았다. 너무 여러 번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침묵 같은 눈빛이었다. 아가씨도 바쁘겠지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는 욕보다 더 무거웠다. 한옥부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게조차 사정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도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도연은 가까스로 말했다. 어머니. 로비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옆자리 직원의 손에 들린 볼펜이 책상 위로 툭 떨어졌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천천히 허리를 세웠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와 지점장을 번갈아 보았다. 한옥분의 눈꺼풀이 아주 작게 떨렸다.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아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 말이 아들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그러지 마라. 그 말에 도연은 더 깊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모욕을 당하고도 자신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점장의 어머니가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아들이 쌓아 올린 번듯한 세상이 자신의 낡은 옷자락 때문에 흔들릴까봐.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지난 세월의 부끄러움은 순간의 죄책감만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직원들의 시선, 고객들의 웅성거림, 민지의 당황한 얼굴, 모든 것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평생 남의 신뢰를 다루는 일을 했지만 정작 가장 먼저 지켰어야 할 사람 앞에서는 늘 늦었다. 그때 은행 안쪽에서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민지가 조금 전 호출 버튼을 눌러두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상한 고객 응대라는 판단이었다. 보안 요원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할머니 옆에 섰다. 고객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말은 정중했지만 위치가 문제였다. 그는 할머니와 출입문 사이에 섰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할머니가 이 공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받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한옥부는 그제야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금 전까지 그를 붙잡던 망설임이 그 장면 앞에서 끊어졌다. 어머니가 또다시 밀려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더는 뒤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비켜주세요. 보안 요원이 놀라 뒤돌아보았다. 도연은 창구 앞으로 걸어나와 한옥분 옆에 섰다. 처음으로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그는 할머니의 젖은 점퍼, 낡은 가방, 구겨진 번호표, 떨리는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사과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옥부는 그 말 속에서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을 숨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조금 풀렸다. 하지만 그 순간 천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래된 벨소리가 조용한 로비를 갈랐다. 한옥부는 당황해 가방을 열었고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다. 병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으로 화면을 덮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오늘 은행에 온 이유는 단지 오래된 돈을 맡기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휴대전화 화면은 몇 초 더 빛나다가 꺼졌다. 그 짧은 빛이 꺼진 뒤에도 도연의 시선은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한옥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휴대전화를 청가방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나 손가락이 가방 지퍼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한 번, 두 번. 지퍼고리가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도연은 그 작은 실패를 보았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을 것들이 이제야 보였다. 손등의 검버섯, 비에 젖은 소매끝, 청가방 안쪽에 낡은 약봉지가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장면까지.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점장으로서 묻는 말이 아니었다. 오래도록 아들이 길을 밀어온 사람이 너무 늦게 꺼낸 질문이었다. 한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정기검사다. 그 말은 너무 빨랐다. 그래서 더 거짓말처럼 들렸다. 민지는 창고 안에서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창고 안쪽, 단정한 유니폼, 시스템 화면, 규정이라는 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유리 한 장 사이로 자신이 얼마나 가볍게 한 사람을 판단했는지 너무 많은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도연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 업무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민지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점장님, 절차상 담당 직원이... 절차는 지키면 됩니다. 사람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민지의 얼굴을 더 붉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다. 옆자리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아까의 작은 웃음은 이제 아무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흔적처럼 공중에서 사라져 있었다. 도연은 어머니를 상담실로 모시려 했다. 로비 한쪽에 있는 작은 유리문 안쪽, 고객 상담용 방이었다. 한옥부는 그 문 앞에서 멈췄다. 그 안에는 부드러운 의자와 따뜻한 조명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액 예금 고객을 위한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잠시 망설였다. 도연은 그 망설임이 무엇인지 알았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구분하며 살아왔다. 식당에 가도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랐고
새 옷을 입은 사람 옆에서는 소매를 안으로 당겼다. 누군가 친절하게 의자를 내밀어도 먼저 가격표를 찾는 사람이었다. 앉으세요. 도연이 의자를 빼주었다. 한옥부는 천천히 앉았다. 청가방은 무릎 위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든 것이 돈이 아니라 평생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잡아온 마지막 벽인 것처럼. 상담실 문이 닫히자 로비의 소음이 조금 멀어졌다. 빗소리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방 안의 침묵은 더 가까워졌다. 도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새 돈도 낡은 돈도 섞여 있었다. 어떤 지폐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어떤 것은 오래 서랍 속에 있었던 듯 접힌 자국이 깊었다. 그 돈 사이에 입금증 몇 장과 사진 그리고 흰 봉투 하나가 있었다. 한옥부는 급히 흰 봉투를 잡았다. 그건 아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 그건 네가 볼 게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단단했다. 창고에서 모욕을 들을 때도 흔들리던 목소리가 그 흰 봉투 앞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분명해졌다. 도연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오래전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뎌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때 상담실 밖에서 짧은 소란이 들렸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민지에게 말했다. 그 고객님 방금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라고 입력했어요?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아까 한옥분을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내부 메모에 표시해 두었다. 허름한 차림, 고액 현금, 설명 부족, 규정상 가능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지만 사실 그 판단에는 이미 경멸이 섞여 있었다. 도현이 문 쪽을 보았다. 민지는 당황해 상담실 앞까지 다가왔다. 손에는 출력된 확인 서류가 들려 있었다. 종이 끝이 아주 작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위해서 입력한 게 있어서요. 취소하려면 고객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옥부는 그 서류 위에 적힌 문구를 보았다. 거래 주의 확인. 정확한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또다시 의심받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이름 석자를 쓰려 했다. 그 순간 도연이 펜을 막았다. 이 서명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지는 숨을 삼켰다. 그럼 기록이 남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기록보다 먼저 남아야 할 게 있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고객을 그렇게 판단했는지.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민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에는 아직 사과보다 두려움이 많았다. 자신의 실수, 평가, 승진, 지점장의 시선, 그녀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한옥분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한옥분은 서류 위의 글자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구겨진 번호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잘못 볼 때가 있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자신을 용서하는 말인지 아니면 더 아프게 꾸짖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한옥부는 청가방 안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사라졌던 아버지의 반지였다. 하지만 분명 그 반지는 팔렸어야 했다. 한옥부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주 작게 말했다. 오늘은 이걸 다시 네게 주려고 왔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록금을 마련하라 팔았다고 믿었던 반지. 평생 어머니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던 그 반지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때 등록금은 어디서 난 것인가? 상담실 밖의 빗소리가 다시 또렷해졌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과거가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 앉아 있었다. 반지는 테이블 위에서 아주 작게 빛났다.
상담실 조명은 따뜻했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온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 작은 금반지를 바라보며 기억 속 장면들을 하나씩 다시 맞춰보았다.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반지를 꺼내던 밤, 며칠 뒤 마련된 등록금, 사라진 반지,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침묵.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믿고 살아왔다. 어머니가 반지를 팔아 자신을 학교에 보냈다고. 그래서 자신은 성공해야 했고, 그래서 가난했던 과거를 더 빨리 벗어나야 했다고. 그런데 반지가 여기 있었다. 도현의 손끝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했다. 잡아야 할지 밀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옥부는 그 손을 보았다. 아들은 아직도 진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망설이고 있었다. 팔지 않으셨습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한옥부는 반지를 천천히 헝겊 주머니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반지 안쪽을 한번 문질렀다. 아주 오래전 새겨진 이름 두 글자가 달아 희미해져 있었다. 팔려고 했지. 그녀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문 밖에서는 민지가 서류를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들어와도 되는지 나가야 하는지 몰랐다. 상담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로비 안 사람들도 무언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옥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도 비가 왔다. 남편이 남긴 반지를 손수건에 싸서 전당포 앞까지 갔던 날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바닥 안의 반지는 차가웠고 도연의 등록금 고지서는 비에 젖지 않도록 품 안 깊숙이 넣어두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돈이 생길 터였다. 그 돈이면 아들은 학교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문고리에 손을 올린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사람은 도연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오래된 동료 박성재였다. 한옥부는 그 이름을 도연에게 고이 말한 적이 없었다. 성재는 오래전 사고가 난 날 도연의 아버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사고 이후 그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갚지 못한 마음 때문인지 한옥분 모자를 멀리서 살폈다. 직접 돕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한옥군이 받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성재는 전당포 앞에서 한옥분의 손수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씌워주었고 근처 다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다. 형님이 생전에 도연이 이름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입니다. 한옥부는 믿지 못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과 예금해지 서류, 그리고 도현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날짜는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이었다. 메모 끝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도현이가 남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게 해줘. 한옥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종이를 놓지 못했다. 반지는 팔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남긴 돈과 성재가 몰래 보탠 돈으로 등록금을 냈다. 그러나 그녀는 도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너무 일찍 잃은 아이에게 또 다른 빚처럼 그 이름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 성재의 도움도 숨겼다. 고마움이 세상에 드러나면 언젠가 아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까 두려웠다. 도연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옥부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 구겨진 번호표를 손끝으로 펴고 있었다. 종이는 이미 주름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마치 지난 세월도 그렇게 펴질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처럼. 그때 너는 가난한 엄마도 버거워했어. 죽은 아버지의 미안함까지 들려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 말에 도연은 더 이상 반지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웠다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멀리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사실 어머니가 지킨 것은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
아들의 자존심, 그리고 누군가의 선의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침묵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민지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굳었다. 본점 감사팀에서 온 메시지였다. 방금 입력된 거래 주의 확인 기록이 자동으로 상위 검토에 올라갔다는 알림이었다. 고액 현금 거래와 고객 응대 민원이 동시에 감지되면서 지점 내부 절차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지는 문을 열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번져 있었다.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기록이 본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바로 정정 요청을 넣으면.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한옥분이 먼저 말했다. 정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말을 잃었다. 한옥분은 청가방 안에서 또 다른 접힌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예금 신청서가 아니었다. 오래된 통장 사본과 손으로 적은 작은 메모들이었다. 그중 하나에는 박성재라는 이름과 함께 매달 아주 작은 금액이 같은 계좌로 들어온 기록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끊기지 않은 입금이었다. 도연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이야기가 단순히 어머니와 자신의 과거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옥부는 낮게 말했다. 오늘 내가 맡기려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상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네 아버지 이름으로 시작된 돈이고 누군가 평생 죄책감으로 보탠 돈이고 나는 그걸 오래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민지의 손에서 서류 끝이 떨렸다. 도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처음 은행에 들어올 때부터 그녀가 그렇게 청가방을 꼭 안고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현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과 평생 말하지 못한 사과였다. 상담실 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한옥분이 꺼낸 통장 사본 위에는 오래된 날짜들이 줄지어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다. 누구에게는 하루 식사값 정도였고 누구에게는 잊어도 될 만큼 가벼운 돈이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매달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들어왔다. 10년, 20년,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 돈의 크기보다 무서운 것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박성재. 기억 깊은 곳에서 흐릿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장례식장 구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 어머니에게 다가왔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사람. 그 뒤로 한 번도 제대로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분이 왜 계속 돈을 보냈습니까? 한옥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오래 접힌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봉투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모서리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물이 묻었다 마른 자국 같기도 하고 오래전 눈물이 떨어진 흔적 같기도 했다. 그녀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지가 숨을 멈췄다. 상담실 밖에서는 본점 감사팀과의 통화가 연결된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로비의 사람들은 돌아가도 되는지 더 있어도 되는지 모른 채 어정쩡하게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은행은 더 이상 은행 같지 않았다. 오래 묻힌 진실이 천천히 문을 여는 방처럼 변해 있었다. 도연은 편지를 집어들지 못했다. 이건 뭡니까? 한옥부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조금 더 거세졌다. 유리창 아래로 흘러내린 물줄기가 서로 부딪혀 하나가 되었다. 성재 씨가 지난달에 맡기고 간 거다. 내가 정리할 때가 되면 네게 전해달라고. 도연의 목이 굳었다. 지난달에 어머니를 만났습니까? 한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도 오래 아팠다. 도연은 그제야 어머니의 병원 전화, 흰 봉투, 오늘의 예금, 그리고 이 편지가 모두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정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사과를 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방식으로 전해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모르고. 한옥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계산이 없었다.
승진도 평가도 체면도 잠시 밀려나고 자기 손으로 한 사람의 평생을 의심했다는 사실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한옥부는 바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의 사과를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거래 주의 확인 서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모르고 한 말이 제일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그녀는 울 자격조차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도연은 편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한옥분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아주 약한 힘이었다. 그런데도 도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읽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다. 도연은 어머니를 보았다. 한옥분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 지친 얼굴 안에는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평생 누군가의 오해를 견디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네 아버지 사고 말이다. 그 말이 나오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사고. 그건 도연의 집안에서 오래도록 닫혀있던 문이었다. 공사장 추락 사고, 갑작스러운 죽음, 남겨진 빚, 어머니의 고생. 도연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 이상을 묻는 것은 어머니의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자신도 알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가난을 만들었다고 믿으면 새삼을 미워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이다. 한옥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네 아버지는 성재 씨를 밀어내고 대신 다쳤다. 도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성재 씨가 죽을 자리였다는 뜻입니까? 한옥부는 대답 대신 편지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다. 본점 감사팀과 영상통화가 연결된 태블릿을 든 부지점장이 들어섰다. 화면 속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지점 내부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고 민지가 입력한 의심 거래 메모가 이미 공유된 뒤였다. 해당 고객의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설명 가능합니까?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다시 압박했다. 한옥분이 지켜온 돈, 죽은 남편의 마지막 마음, 박성재의 평생 사과, 그리고 민지의 편견이 모두 차가운 절차 위에 올려졌다. 도연은 편지를 쥔 채 굳었다. 여기서 말하면 어머니가 숨겨온 과거가 모두 드러난다. 말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끝까지 의심받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생 겪어온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옥부는 조용히 일어섰다. 무릎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녀는 테이블을 짚지 않았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도연이 급히 말했다. 어머니, 안 됩니다. 한옥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도 네가 모르게 지나가면 나는 또 같은 일을 한 거다. 그녀는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였다.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옥부는 그 위에 오래된 편지를 포개 놓았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자리에 놓였다. 민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부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면 속 감사팀 직원조차 잠시 시선을 멈췄다. 한옥부는 손을 봉투 위에 얹고 말했다. 이 돈의 출처보다 먼저 제가 왜 오늘까지 이걸 숨겼는지 들어주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이 무거워졌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등 위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보았다. 어린 시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흉터였다. 그리고 그 흉터가 아버지의 사고가 있던 날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제 한옥분이 한 문장만 더 꺼내면 도연이 믿어온 가족의 과거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낼 것이었다. 한옥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상담실 안의 모든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지는 더 이상 창구 직원이라는 자리 뒤에 숨을 수 없었고 도연은 지점장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앞에 설 수 없었다. 화면 속 감사팀 직원조차 차가운 절차의 언어를 잠시 잃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었다. 한옥부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편지를 손끝으로 밀었다. 도연아, 네가 먼저 읽어라. 도연은 편지를 바라보았다.
봉투는 오래 접힌 탓에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봉인된 부분은 이미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열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상담실 안을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오래 닫혀있던 문짝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편지의 첫 문장은 짧았다. 도연아, 네 아버지는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떠났다. 도연의 눈동자가 멈췄다. 그는 다음 줄을 읽지 못하고 한동안 종이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손끝이 떨렸다. 글씨는 박상재의 것이었다. 삐뚤고 눌린 필체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오래된 무게가 묻어 있었다. 그날 공사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작업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마감일은 가까웠고 누구도 쉽게 멈추자고 하지 못했다. 박상재는 위층 난간 근처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뎠다. 그 순간 도연의 아버지가 그의 옷깃을 잡았다. 사람들은 짧은 비명만 들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성재는 난간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고 도연의 아버지는 균형을 잃었다. 한옥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에 쥔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졌고 뚜껑이 열리며 밥알이 젖은 복도 위로 흩어졌다. 남편은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한옥분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다. 그 힘 때문에 한옥분의 손등에는 깊은 자국이 남았다. 지금 도연이 보고 있던 바로 그 흉터였다. 도연은 편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성재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의 시간은 멈췄다. 그는 장례식장에 왔지만 한옥분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 한옥분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목을 감싸주고 그에게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목까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요. 그 말이 성재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도연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모아둔 돈을 전해주었고 그 뒤로는 자신의 월급에서 아주 조금씩 떼어 보탰다. 한옥부는 몇 번이나 거절했다. 하지만 성재는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이건 도움 아닙니다. 제가 살아서 갚는 순값입니다. 도연은 편지를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마지막 부분에는 지난달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옥분 씨가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돈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연이가 언젠가 알게 된다면 그 아이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옥분 씨는 평생 아무것도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지킨 사람입니다. 편지가 도연의 손에서 조금 내려앉았다. 그 순간 한옥부는 흰 병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와 진료 예약 안내서가 들어있었다. 어려운 이학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도연은 몇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알아차렸다. 어머니의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녀가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러 왔다는 것. 그래서 병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무너질까봐 또 한 번 혼자 버티려 했다는 것.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발라져 나왔다. 한옥부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네가 힘들 때마다 나는 늘 늦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그 버릇을 못 버렸다.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한옥부는 그의 죄책감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지를 보았다. 민지는 문가에 서서 서류를 쥐고 있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 정도였다. 한옥부는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민지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네. 사과는 나한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지의 눈이 흔들렸다. 한옥구는 창구 밖 로비 쪽을 향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아까 그녀를 힐끗거리던 사람들, 아무 일도 아닌 척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 조용한 웃음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은 오늘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의 옷만 보고 마음까지 칩지 않으세요. 그 말은 낮았지만 방 안에 누구도 피하지 못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창고에서 던진 말을 떠올렸다. 소액이면 ATM을 쓰라는 말, 다른 사람 돈이 아니냐는 말, 문제 생기면 서로 피곤하다는 말. 그 말들은 한옥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웠고 다시 약한 사람에게 넘겨버린 낡은 칼날이었다. 민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로비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모든 사람 보는 앞에 서는 데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창고 앞에 선 그녀는 마이크를 켜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께 제가 부당하고 무례한 응대를 했습니다. 확인 절차라는 말 뒤에 제 편견을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비 안이 조용해졌다. 민지는 다시 한옥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옥분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서한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민지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 할 빚을 받았다는 뜻처럼 보였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편지와 병원 서류, 오래된 입금 기록을 정리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화면 속 감사팀 직원에 향해 말했다. 이 거래는 제가 책임지고 정식 절차로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의심 대상으로 표시한 과정과 응대 문제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지워서 덮을 일이 아닙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자신의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작은 안도가 스쳤다. 거짓으로 버티는 것보다 잘못을 마주하는 편이 덜 무너질 때도 있었다. 도연은 다시 어머니 앞에 섰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다. 그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시선들이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어머니, 낡은 청가당, 젖은 고무신 자국, 오래된 사진.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마음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한옥부는 놀라 손을 뻗었다. 도연아, 왜 이러니?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차가웠다. 예전에는 이 손이 자신을 붙잡으면 남들이 볼까봐 슬쩍 빼곤 했다. 지금 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한옥분의 눈가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다물었지만 주름 사이로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그 눈물은 모욕 때문만도 아니고 병 때문만도 아니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이름 하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온 순간의 눈물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담실 밖 로비에는 여전히 비냄새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처음 한옥분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신발 자국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 자국이 어디서부터 이어져 왔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은행 안에서 가장 큰 소리는 아무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들었다. 낡은 청가방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보다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은행 밖의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 도로 위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하늘 한쪽에는 아주 흐린 빛이 번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있던 로비는 다시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했다. 번호표 기계에서는 새 번호가 뽑혔고 창구 모니터에는 다음 고객의 정보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날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완전히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다. 한옥부는 상담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도연이 팔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잠시 손을 올렸다가 가볍게 내려놓았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밀어내는 몸짓은 아니었다. 이제는 아들이 곁에 있어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아주 조용한 허락처럼 보였다. 민지는 창구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한옥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을 고객 정보 중 하나로만 보았다. 나이, 주소, 거래 목적, 확인 대상. 그러나 이제 그 세 글자는 오래된 비와 낡은 반지, 보내지 못한 편지, 그리고 누군가의 평생을 품은 이름이 되어 있었다. 한옥부는 떠나기 전 민지의 창고 앞에 잠시 멈췄다. 민지는 다시 허리를 숙이려 했다. 하지만 한옥분이 손을 들어 막았다. 너무 자주 고개 숙이면 나중엔 진짜 봐야 할 걸 못 봅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 애썼다. 낡은 옷보다 먼저 눈을, 주름보다 먼저 시간을, 느린 말투보다 먼저 그 안에 담긴 삶을 보려 했다. 한옥부는 작은 천가방을 고쳐들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잘하면 됩니다. 민지는 그 말을 오래 붙잡은 사람처럼 입술을 다물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크지 않았지만 처음 창고에서 흘러나왔던 차가운 말과는 전혀 달랐다. 이번엔 배운 친절이 아니라 아프게 깨달은 뒤 겨우 나온 말이었다. 도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 밖으로 나왔다. 빗물 냄새가 낮게 올라왔다. 길가에 은행잎 몇 장이 젖은 바닥에 붙어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이 물웅덩이를 조심스럽게 피해갔다. 한옥부는 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와 예금 서류가 된 봉투가 있었다. 이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연이 물었다. 한옥부는 한동안 맞은편 도로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도 그녀는 이 자리쯤에 서서 은행 안의 아들을 바라보곤 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도연은 늘 바빴고 멀었고 반듯했다. 그때 그녀는 손을 들지 못했다. 오늘은 그 유리문 밖으로 함께 걸어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오래된 시간이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접히는 듯했다. 성재 씨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요? 한옥부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네 아버지는 이미 네 안에 많이 남아있다. 성재 씨는 평생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살았으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남아도 되지 않겠니?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안에는 늦은 이해와 앞으로 갚아야 할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다. 며칠 뒤 한옥부는 병원 진료를 다시 받았다. 도연은 이번에는 회의가 있다는 말로 피하지 않았다. 대기실 의자에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옥부는 접수표를 손에 들고 있었고 도연은 그녀의 천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어릴 적 자신이 메고 다니던 이름표가 안쪽에 꿰매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그는 그 가방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었다. 진료실 앞 전광판에 번호가 떴을 때 한옥부는 천천히 일어났다. 도연이 따라 일어나자 그녀가 말했다. 밖에서 기다려도 된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같이 듣겠습니다. 한옥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그 침묵은 허락이었다. 은행에서는 민지가 자리를 옮겼다. 징계 절차가 있었고 교육도 다시 받아야 했다. 한동안 그녀는 창고에서 고객을 맞지 못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 후 그녀는 비 오는 거리에서 작은 우산을 펴고 한참 서 있었다. 그날 창고 앞에 남았던 젖은 고무신 자국이 떠올랐다. 청소 직원이 닦아냈지만 이상하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다. 몇 달 뒤 은행 로비 한쪽에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다. 화려하지 않은 문구였다. 박성재 장학기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려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그 옆에는 어떤 사진도 걸리지 않았다. 한옥분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름만으로 충분했다. 누군가의 죄책감이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개소식 날 한옥부는 은행 로비에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점포를 입고 같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의 옷차림을 먼저 보지 않았다.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지는 로비 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옥부는 민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그 작은 끄덕임을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도연은 어머니 곁에 서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축사를 부탁했지만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선 그는 잠시 로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처음 어머니가 들어오던 날 남았던 빗물 자국은 이제 없었다.
그러나 그 자국이 있던 자리를 그는 정확히 기억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선의와 한 사람의 침묵과 너무 늦게 깨달은 한 아들의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한옥분이 옆에서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숨기려는 손길이 아니라 아들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손길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한옥분은 상담실에 잠시 들어갔다.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였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한kop주머니가 놓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도연에게 완전히 넘기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네가 부끄럽지 않게 살 자신이 생기면 그때 네가 가지고 있어라. 도연은 반지를 받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한kop주머니를 다시 어머니 쪽으로 밀었다. 아직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더 배워야 합니다. 한옥분은 웃었다. 아주 작고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은행 문이 닫힌 뒤 민지는 로비 바닥을 한 번 더 닦았다. 청소 직원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물걸레를 천천히 밀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다. 바닥에는 아무 자국도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처음 그날 할머니의 젖은 발자국이 이어졌던 길을 따라 조용히 닦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유리문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한옥분은 도연과 함께 길을 걸었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작았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어머니보다 반발자국 뒤에서 걸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지켜보며 거둔 것처럼.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도착한다. 그래도 진심으로 도착한 사과는 무너진 시간 전부 되돌리지는 못해도 한 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길 하나쯤은 만들어준다.